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이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김호준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예. 목요일 아침은 다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네.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의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보수 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봐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연내 종료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용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직 최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필요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왜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그 앞에.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겐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꽃다발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저를 좋아할 일은 없는데요. 하도 욕을 많이 하고. 꽃다발은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이름을 안 붙일 뻔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요 사안은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네,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보셨군요. 네, 예. 5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킬 리 없다고. 증거도 조작하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한정사에 최초예요. 예.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명예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 이 놀랍지 않은 게 이 생자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유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 하라고.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예.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예. 전통적인 방식 편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이,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예.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략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돼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 때 장시호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풀리박이 없잖아요. 양형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 이게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은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주었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그러니까 검찰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시 2부에 예. 양지열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메시지 효과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그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뭐 1년의 집행유예 혹은 뭐 1년 6개월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 조절을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얻어내고 사법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랜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변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이 이뤄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의.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예,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부에 아직도 운용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네 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을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옵션,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예요.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 아이디로 카피를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댓글을 달 때 댓글 알바가 있다고 쳐요. 예, 지시를 받았어요, 내용을. 그게 자기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카피를 할 때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에 네네. 들어가는 글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댓글로 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걸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이렇게 마우스나 뭐로 손으로 쭉 긁어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에 있는 옵션 열기라고 하는 메뉴까지 촥 카피해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 그런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할 때 옵션 열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깜짝같죠. 그런데 컴퓨터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대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 그리고 이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가 내려가고, 그거를 댓글 다는 부대가 아직도 있는데, 그 댓글을 특정 기사에만 달 거 아닙니까? 그 기사들 어디에 달았나를 보면, 논리는 굉장히,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싯배 사고를 났는데,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공격해요. 세월호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니들은 뭐 다르냐. 그리고 이제, 김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죄송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높이면서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저는 김종대 의원을 옹호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또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당장 해보시면,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주르륵 나옵니다.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무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댓글 알바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상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수상 소식이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시민 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김어준 공장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언론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자, 이건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주 중반에 하는 조사입니다. 네. 대부분 주 초반 혹은 주 말에 하거든요. 자, 한번 쭉 읊어보시죠. 네, 이번에는 정당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 네.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상승을 해서 네. 5.8%고요. 바른정당 역시 0.8%포인트 상승을 해서 6%가 나왔습니다. 최하위를 한 달간 했는데 국민의당이. 맞습니다. 4주 연속 최하위를 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한국당, 사실상 한국당의 보수청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으로부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상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못하고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당으로서 효능감을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지지층으로에게 좀 주는 과정에서 저도 오늘 말이 주는 과정에서 좀 그쪽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른정당도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당이 거의 주중에 한 6%대까지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주중에 예산안이 통과됐던 날 당일 6일이죠. 네. 예, 6.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사실은 그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떨어져요. 거꾸로. 예. 맞습니다. 협조를 할 때 올라가는데 왜 이건 제가 박지원 대표가 오늘 나온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좀 협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을 때 네. 공장장님은 그건 절대 안 그럴 것이다. 그거는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협조를 안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지금은 대세가 지금 현 정부 초기잖아요. 네네.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을 도움을 주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처음으로 국민의당이 그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예, 사실상 이번 그 틈을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네.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오르기는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패배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는 떨어졌죠. 예, 0.7%, 이번 주중 집계에서는 0.7%포인트 상승을 해서 18.3%인데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는 17.4%이고요. 그렇겠죠. 그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된 과정 속에서 한국당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보수층이 한 5%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이 이탈한 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거의 다 간 것이죠.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예, 민주당은 조금 이제 상당폭 빠졌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48.5%이고요. 주중에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됐던 날은 다시 50%를 회복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쌤쌤이네요. 네, 정의당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0.6%포인트 하락해서 4.5%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하겠네요. 네. 떨어졌다가 또 예산안 통과될 때 올라가고.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조금 아주 약하게 2주째 하락했는데요. 0점대. 예, 0.7%포인트 하락해서 70.8%입니다.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안 통과되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72.1%포인트까지, 72.1%까지 올라서. 상당히도 뭐 1.1%. 왜냐하면 그 전날에는 69.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일 변화로서는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몇 달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0점 몇 빠지고 0점 몇 오르고 뭐. 많이 빠지고 오르면 1, 2% 움직이고. 예, 종합을 하면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이념 성향에서 다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주요 정당들의 지지율이 좀 진폭이 있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진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통과되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당이 상승한 형국이고요. 네. 한국당 하락하고 한국당을 빼고는 상승을 했지만 예산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자면 맞습니다. 주요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정의당도 하락을 했네요. 네, 정의당은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 감소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자, 그것마저 알려주면 현안 조사 이번 주는 뭡니까? 예,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많이 논란이 되었죠. 이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2주 전쯤에
죄송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임관빈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서 석방이 됐죠. 구속부서 석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여론조사 중요해요. 이 여론조사 왜 안 하나 싶었는데 그랬더니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63%가 나왔습니다. 석방이 잘못한 결정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전체에서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50.8%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은 26.3%이고요. 잘못은 10.7%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응답이었고요. TK, PK는 어떻습니까? 근데 조금 놀라웠는데요. TK, PK 그 중에서도 TK 같은 경우는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TK를 포함하고 PK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50대 이하, 그리고 전 지역. 그렇습니다.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이런 정당 지지자들을 다 포함해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대다수다. 맞습니다. 60% 이상이고,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렇게. 핵심적인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26%가 사실은 보수 정당이 노려할 타겟층이 됐는데. 이 정치지형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실제. 맞습니다. 1년 사안도 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방 잘못했다고 합니다. 알려드리고요. 국민 여론은. 조사 기회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3%였습니다.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도 오늘 발음이 많이 쓰는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폐 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후폭풍 좀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 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추가적인 어떤 보도에 의해서 다소 이제 그 발언의 진위가 좀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씀이 모든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금년 내에 마친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 TF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의 가닥은 올해 내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소 말씀의 진위가 좀 전달되는데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위라 하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충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과 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정치보복 프레임이 있었고요.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검찰 내부에, 검사장들 일부의 어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또 이제 그런 발언도 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고충도 고려하고 또 수사의 어떤 속도감도 일종의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발언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이유는 또 뭡니까?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수사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인다. 또 적폐청산의 수사라는 것이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그러한 정치보복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와 어떤 관행, 시스템을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걸로 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결국 그래서 이거 연내 끝나는 거 아니죠?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 위원장으로 보시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적폐수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 관심은 뭐니 해도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군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그러한 어떤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김관진이 석방이 됐습니다만, 예. 저는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려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거고요. 또 제2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자원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왕 연결된 김에 박범계 의원님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다스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들여다. 네. BBK, 예. 네. BBK 다 연결되니까요, 결국은. BBK. 네,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오랫동안 보시고 특히 미국 쪽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지 미국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된 김에 미국 법원에서 나온 최근의 그렇습니다. 해석이나 판결이나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지난번에 자금의 흐름 관계는 밝혔고요. 예. 옵셔널 캐피털과 김경준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소송이 있었는데요. 예. 그 미국 법원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한 판단을 한 부분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옵셔널 캐피털은 이제 옵셔널 벤처스의 이제 소액 투자자들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예. 그 옵셔널 캐피털이 한국 검찰이 김경준을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검찰의 수사 보고서와 그 당시에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 4명의 진술들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요청을 합니다. 네. 증거를 채택해달라고. 예. 근데 미국 법원이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첫째는 한국 검찰의 보고서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표현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이 진술을 해석할 만한 그런 이해관계와 이익이 검찰에게 있었다. 아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또 검찰의 결론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공공보고서로서 법정에서 채택할 증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미국 법원이 그러니까 BBK 수사를 한 한국 검찰을 불신한다는 내용이 미국 법정에서 없다는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의 4명의 진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BBK 김경준 수사하면서요. 예. 그 사람들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명박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던 걸 미국 법원이 주장을 했네요. 판단했습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4사람의 진술은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마.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마라는 강한 압박 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법원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죠? 잘 판단한 거죠. 잘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미국 법원이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충분한 서류들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심지어 이상훈이라는 옵셔널 벤처스의 직원은 수감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
강압으로 초래된 진술이므로 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허. 이게 이제 국내하고는 다르게 전혀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그냥 사건 자료만 보다 보니까 미국의 판사가 이거는 뭐 검찰이 BBK 수사를 엉터리로 했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허허.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140억 다스로 네네. 돌려가는 그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140억. 그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원래 140억을 이제 옵션을 벤처스가 받으려고 한 건데 이거를 다스가 가져가 버린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제2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의 판단인데요. 예. 한마디로 이 140억을 돌려가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다.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주진우 기자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LA 총영사 김재수의 개입 예. 그와 관련된 회의록들 예. 그것을 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입을 시키면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다스로 140억 원이 송금된 것을 미국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스 측에서는 이제 적절한 행위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렇습니다. 미국 법원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불법이다. 사기성 이체다. 사기성 이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 돈을 이제 이체한다. 예.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지금 일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수사하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사기성 이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표현이네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군요. 미국 족하신가 보죠. 미국 법원은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결론을 도달해 있군요, 이미. 미국 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가장 거의 완비될 정도로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정말 엄밀하게 보는 법원입니다. 의원님도 만족스러우시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려고 하는데. 예. 결론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젠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3차장과 지금 이 다스 사건이 지금 배당되어 있는 첨단범죄수사 1부 신봉수 부장을 대검으로 불렀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성역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저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자, 남는 시간이 있네요. 남는 시간이 있길래 양철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중간에 CM을 왜 틀고 그래요, 음악은. 빨리 하시죠.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자, 오늘은 5분 30초 정도 드립니다. 네, 10초 지나갔어요, 빨리. 예. 자, 장시호 씨,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은 놀랐고, 어떻게 보면 좀 방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방심한 겁니까, 지금? 그럼 저도 그랬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만 보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예, 장시호 씨가 그랬고. 특히. 장시호 씨는 어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사실은 갔었죠. 뭐, 복장이나 그러니까요. 뭐 머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뒤에 소회 같은 걸 밝힐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근데 바로. 구속이 됐죠. 법정 구속이라는 건 법정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예. 피고인석 뒤에 작은 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수갑차고 가버리는 거군요. 거기서 바로 구치소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그 얘기는 제가 왜 방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했던 역할 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했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또 법원에서 재판으로 증인으로 나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라든가 어떻게 삼성 연재센터로 돈이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옵션 열기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 얘기하신 거 말씀이시죠? 아니죠. 제가 얘기한
못 들으셨구나. 옵셔널 캐피털에서 140억. 얘기 말고, 예. 댓글 알바들이 요즘 실수로 붙이는, 못 들으셨군요. 거기, 시간이 없는데. 옵션 열기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 나가서 해볼게요. 옵션 열기. 댓글 알바들이 아직도 움직인다는 증거. 아마도 오타를 계속해서 한 것 같은데. 오타가 아니라 카피 페이스트 하다가. 그러니까, 잘못 옮긴 거죠. 그것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야. 맨 앞에 있는 메뉴까지. 그게 저작권 침해 소송할 때 제일 많이 증거로 찾는 건데. 하여튼, 얘기가 왜 이렇게 새는 거야. 자, 장시호 씨. 예. 근데 이제 법원이 왜 그러면은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2년 6개월까지 갔냐면, 예. 결국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부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재센터에 20억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최순실한테 빠져나간 돈도 없고 오히려 장시호 씨가 3억 원 그냥 영재센터에서 횡령한 것도 명백하고 국가 돈도 7억 원을 보조금 가량을 편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합쳐도 10억이잖아요. 사실 개인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저지른 경제사범인 건 분명한데 1년 6개월 정도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건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검찰 구형이 많이 낮게 됐고 근데 이제 그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양쪽 다 법조인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체 그림에서 예,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적폐 수사에서는 이런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법부도 좀 널리 요 사안은 예외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본다기보다 그냥 개인에게 정확하게 떨어진 형량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시호 씨가 어제 이제 그 선고를 듣고 나서 우리 아들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데리러 가기 약속을 해놨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장판사가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이제 법리로 따지면 사법부는 뭐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량도 너무 낮게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얘기겠지만 강요죄냐 공갈죄냐 이것도 형량이 낮은 쪽으로 했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딱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질타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게 검찰의 어떤 플리바게닝 관행이라는 것을 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데 원래 검사 판사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관행의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걸린 거죠. 법원이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검찰을 제어하려고 한다기보다 너무 낮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법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차원에 이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정말 법에 없는데 어떡하란 거냐. 뜬금없이 갖고 오면 검찰도 양형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있고. 아니, 사법부는 법에 없단 말이지 이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 낮게 잡았다.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 한 개인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 중요하죠. 근데 이 적폐 수사는 굉장히 헌정사적인 중요도를 가진 사건인데 이럴 때는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결국은 검찰 협조가 소용없다 이거고. 근데 그거를 사법부에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정확히 코너명이 매일매일 이 코너가 없는 날도 쏟아지는 코너명 장명 인기 코너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계속. 적과의 박심 말고 또 최근에 들어온 거 중에 이제 정치 구단주 또 있고요. 뭐 요즘 해태도 이기고 또 야구단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단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치 구단주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해태에서 제가 마음에 들면 기아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싫어하잖아요. 정치 구단주. 좋은 장면이네요. 정치의 구단주다.
구단이라는 단어. 그렇죠. 네. 중의적으로.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구단주다. 자, 오늘은 그럼 정치 구단주로 하고요. 구단주님? 방송을 많이 듣는 거 실감하시죠? 글쎄요, 제가 부산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 예. 뭐 여수, 순천 이쪽 가면요. 예. 광주 가면 특히 방송 뉴스공장 많이 듣는다고. 예. 그럼 여기 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웹이나 뭐 당연히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박지원의 실력이지 김어준 공장장의 인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 공장장이 웃는 거나 잘하지 다른 건 아마 뭐 우리 안철수 대표 어떻게 좀 흠집 내보는데 잘 유도하고 그러지. 제가 안철수 대표를 흠집내는 게 아니라 예, 박지원 대표님이 연수고 안철수 대표하고 열심히 각을 세우시던데. 예. 어쨌든 많이 듣는 건 확인하셨죠? 예. 네.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보는데 JTBC 썰전 예. 최근에 MBN 판도라 예. 이것 얘기하고 라디오는 아무튼 뉴스공장. 예. 김어준은 빼더라고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좀 몇 주째 이거 어떻게 됐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안철수 대표는 대표님이 박지원 대표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예, 그 핸들은 고정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예. 안철수 대표의 고집 예. 그리고 좋은 의미의 추진력 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도 적중하는 거 보면은 역시 뉴스공장 듣는 청취자들이 박지원의 실력 때문에 듣는 것 아닌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반부터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탈호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예. 호남 베이스 정당으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호남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실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워딩을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국민의당의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하면 지금 호남을 탈피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DJ도. 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좀 조심스럽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고 해왔는데 지역구도로 단어를 바꿨어요. 단어로 바꾼 것은 유승민의 생각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탈호남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안철수 대표와 당내에서 예각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호남계 의원들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의원님들인데 그 중진 하지 마세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 예. 구당초 인원이 더 많아요. 이제는 숫자로는. 예, 근데 구심점은 중진은. 구심점은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중진들 얘기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치란 게 그렇죠. 뭐 초대선 포함하여 그러면 예. 여하간 호남계하고 딱 각을 세우니까 있는 와중에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그러면 당신들은 나갈 테면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부인하기는 어렵죠. 부인하기도 쉽지 않고. 아니 근데 계획이 뭘까요? 호남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호남을 베이스로 하였고 거기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는 거였는데 결별 나가라 사실상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나는 계속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호남 털어내고 나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갈 테면 나가. 이 자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희는 어제 이제 그 평화개혁연대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이 평화개혁연대는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통합을 반대하는 원내 의원들과 일부 원외 위원장들의 결집체가 될 건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이번에. 제대로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특히 언론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인됐고 국민의당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찬사를 받아본 것은 모처럼 받아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모처럼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정감사도 의원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잘했다고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하는데 국정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시도지역위원장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사퇴해라.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 당 내분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게 희석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면은 예산의 투쟁을 위해서 당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놓고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지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부 나가서 통합 세미나나 하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전열이 좀 흩어졌지만은 다행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권은희 수석, 이 황종훈 간사 이런 분들과 저도 상당한 도움을 드리면서 잘 통과가 됐어요. 원래 지금 이번에 한 국민의당 역할이 대표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도 정당으로서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했던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공장장이 잘 집어내니까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서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좀 전에 리얼미터하고 얘기했는데 꼴찌 몇 주 하다가 이 통과되자마자 그 공의 일부가 국민당에 간 게 맞거든요. 네. 난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 오늘 발표했어요. 한 15%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4%대에서 6%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좋은 신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자꾸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것에 매진을 하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합으로.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은 2등 정당으로 된다. 그런데 통합하면 꼴찌 정당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전망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과 그리고 지금 호남계 의원들 지금 평화개혁위원회 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들 30명 몇 명이나 해야 됩니까? 20명이나 해야 됩니까? 30명이나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현재는 한 30명? 30여 명 정도에 이르는 이분들의 길이 완전히 다른데 이 완전히 다른데 그게 그냥 노선 투쟁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바꾸는 거니까 다른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결론 납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장장께서는 분열을 되게끔 불쏘시개를 막 넣고 불을 떼고 기름도 떼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개혁연대에서는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사를 또 민심을 안철수 대표가 알아가지고 통합을 포기해라 하는 그러한 압력을 넣는 거지 공장장이 바라는 것처럼 분열하기 위해서 평화개혁이 있다 하는 그것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 앞으로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화개혁 토론회에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오르니까 여기서 야유가 나오고 고함이 나왔잖아요, 이미. 제가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벌어진 정도로 서로 심정적으로 이미 이혼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2시간 이상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그 야유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자리를 떠야 돼서 제가 모시고 가서 문 앞까지 내가 가면은 조용하죠. 조용해라.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구실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또 제 말은 딱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서 모시다 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뭐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는 또 대표님의 예우하고는 다르게 이 소위 전달하고자 했던 평화개혁 연대의 통합 반대 의사를 선동이라고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제가 나오니까 이 직구준 기자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러는가 보다 하고 수용하고 웃고 말하지 소위 부담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동한다 한다고 해서 누가 선동하냐.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잘한 거 아니에요? 공정장 입장에서 보면은 더 심하게 했으면 더 좋아하겠지만.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이다. 뭐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발언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반대하는 당내 자기들 식구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발음도 세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돌아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혼은 이미 한 상태 그러면 안 돌아올 사람인데 계속 마음 바꾸라고 해봐야 그때 돌아오면 오히려 지도력이 바보 되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 매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가랑비에만 모르는 사이에 옷 다 젖어가지고 확 싹 젖었을 때 통합선언하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옷 벗어 던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 다음 수순을 알면은 제가 여기 앉았겠어요? 그리가 있지? 아니, 그러고 그거 빠느냐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면은 안 되죠. 하여튼 다음 수순을 몇 가지, 원래 이제 대표님 정도의 이제 그 정치 경륜이면 시나리오가 몇 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은, 과이강의 다리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해요? 그러면 적군이 와서 막아버리지? 저렇게 머리가 안 도는데 왜 방송 듣는지 참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폭파 계획은 있는데. 폭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정치는 상선약수라니까요. 물 흘러가는 대로. 국민의 민심이 어디냐 이걸 보고 가면서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칙은 우리의 정치성과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일탈하면은 그걸 못하게 당대표에게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심정적 이혼이 됐는데 혹시 이게 합의 이혼도 가능합니까? 어제 말이죠.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대학 교수가 2분.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그리고 당내 인사들이 2분 하는데 거기에서 이 김은국 교수나 최창렬 교수 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합의 이혼해라. 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신들은 절대 안철수는 통합을 가는 거고 5분 다 그거예요.
통합하면은 안 된다. 예. 안 되는 당하고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예. 차라리 합의위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예.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기가 썩이다라고. 여기서 합의위원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양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예. 또 전문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 분열해서 예.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똑같지 않잖아요.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통합 그런 정신으로 가야지 합의위원회에서 예. 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앞으로. 그렇죠. 그 합의위원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분당인데요. 그죠?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당신 당 적은 당에서 예. 또 분당되면 또 적어지고. 그렇지만 뭐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통합을 어느 순간 선언해 버렸다. 물론 안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거 뭐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 선언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다수의 원외 지역 위원장들과 예. 당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에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예,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압도적으로 되고 또 당대표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압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예. 통합을 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작은 당에서 대통령이나 선거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당을 하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탈호남을 해서 당이 작아지더라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고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보수의 적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대 최근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저도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완충 지역으로 바른정당하고 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당 세력들하고 통합해서 예. 이쪽에서 안 됐으니까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봐서 제2의 YS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 호랑이 굴로 YS가 들어가서 YS는 호랑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쥐구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 쥐구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에요.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랬다면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다 같이 갔겠죠. 그렇죠. 그 리더를 믿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호남계가 왜 거기에 미끄럼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정치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큰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할 수도 없고 네, 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그건 원칙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고 정치가 좋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면은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비유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지나친 비유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과 통합과 이런 정치를 해야지 완전히 다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제일 가까운 김무성 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정치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함께 같은 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원체 다르니까.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고 타협 조정하는 것이 국회 아니에요.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100% 만족은 없다.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계속 합의를 못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은 국민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접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해주는 게 통과시키는 게 예산이고 정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해가지고 모처럼 언론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어디 가든지 이번에 어제도 내가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 잘했대요. 아주 잘했다고. 맞아요. 처음 잘했다. 아니, 자꾸 잘한 게 있지만은 늘 새롭다 이거지. 또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말이지. 제가 말했나요? 대표님이 말했는데 처음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네. 얘기를 해서도 또 하면 잘못하면 그걸 인정을 해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안 통과에는 안철수 대표 역할이 없었다는 거군요. 몰랐는데.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치는 쇼잉입니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휘하는 모습 같은 것이 심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 다니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 통합에 살 길이 죽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본인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예산안보다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합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쭉 포행선을 끝까지 달릴 수는 없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보시기에. 충돌을 하든 갈라서든 아니면 잠잠해지든 누구 한쪽이 항복을 하든. 저희는 아직도 국민의당은 살릴 길이 있고 그 살릴 길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절대 그 고집과 추진력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언제 그러니까 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희망사항은 안철수 대표가 포기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안 한다고. 또 안철수 보시고. 대표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은 통합으로 들어올 거다. 네. 이런 착각이 계속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거야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정치 구단주가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대표님은 이때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난다면 행동을 할 때다라고 하는 내심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아직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렸죠가 아니라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거 보니까 타임테이블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랐죠. 물론 다르긴 한데. 네. 안철수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당내 문제입니다만은 예산안 통과를 두고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예. 왜냐하면 또 가면 또 싸우고 또 제가 발언한 것은 또 안철수 대표하고 각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갔는데 확연하게 예산 통과를 놓고 딱 구분이 되는데 예산 통과 반대, 당론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의원들이 안철수 직계들 서너 분밖에 안 되더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 쪽은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정의로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은 당론 표결하지 말자. 나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 소신 표결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 그런데 딱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도 기자들 판단이 굉장히 적중할 때가 많잖아요. 안 적중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안 적중한 것은 김어준 공장장이나 되게 안 적중하지.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99% 적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포기 안 하고 호남 의원들이 나가는 걸 반깁니다. 아니 왜 호남 의원들 해요. 그렇게 자꾸 지역구도로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충진도 아니고 호남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우리 당 40명 이제 39명 차명길 의원이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마는 39명 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흐름이. 그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나가든 말든 계속 갑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다리 폭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그렇게까지 진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루하잖아요. 지금부터 국회는 이제 예산국회 끝났으니까 예. 물론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만은 총을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쏘지 않고 예. 옆으로 쏜다고요. 이게 당로 싸움만 되면은 이게 뭐 6%로 올라갔던 게 또 내일 모레 또 3%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리 폭파 계획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부대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옵션 열기 얘기했더니, 네. 옵션 열기 글들이 우르르 삭제되고 있네요. 소름. 네, 이런 문자도 오고. 빨리빨리 캡처하십시오. 페이스북에도 많고요. 네, 트위터도 많고, 기사 댓글도 많고, 많아요. 아주. 근데 옵션 열기가 달린 거는 다 댓글 알바가 100%고요. 그런데 그러면 옵션 열기가 안 달린 거는 댓글 알바가 아니냐? 아니죠. 예. 옵션 열기를 삭제하고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예. 옵션 열기 얘기하자마자 저희 앱이 다운됐습니다. 팟빵도 다운되고. 예. 신기하죠? 예. 옵션 열기라고 하는 문자가 붙어있는 댓글도 우르르 삭제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르르 삭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을 단 사람들이 동시에 다 방송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옵션 열기 글들을 우르르 삭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삭제했을까요? 네. 댓글 알바 있다니까요. 댓글 알바. 너무 댓글 알바라고 하니까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여전히 예, 그런 세력을 움직여서 예,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지금 사이버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구체적인 정황 하나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있어요. 누굴까요? 수사해야죠. 박지원 코너 제목, 새로운 코너 제목, 박지원의 안녕 못합니다. 괜찮네요. 안녕할 때까지 당분간. 짧게 한 가지만 재밌는 소식을 저희 문자로 온 게 아닌데 소개해드리면 저희 TBS 사장님한테 내용 증명이 하나 왔어요. 정말 이거 방송사상 최초가 아닐까. 내용 증명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목 김원중의 뉴스공장 하와이 약속 이행권. 저는 애청자입니다. 네, 5페이지에 쭉쭉쭉쭉쭉 존경하는 교통방송 사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서 쭉쭉쭉쭉 내용이 뭐냐? 꼭 하와이로 보내주십시오. 내용 증명이 왔어요. 내용 증명이.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하와이가 너무 멀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면 괌 정도에서 합의 볼 수 있다. 괌 정도에서 합의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불친절한 에이스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축하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부터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떤 거요? 자유의 몸이 되실 오늘을 축하드립니다. 자유의 몸이요?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난다면서요. 이미 뭐 신경도 안 쓰시는 거 보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요? 네네. 네. 오촌 살인 사건. 감옥 5cm 앞까지 아니 근데 사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12월 7일인데 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어떻게 됐었을까? 그래도 무죄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무죄가 났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아마 판결이 안 났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직 안 났겠죠. 아직 안 났겠죠. 안 났겠죠.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높겠죠.
안철수 대표가 계속 돌고 있겠죠. 하여튼 간에 진짜 자유의 몸이 되셔서 네. 하와이 가십시오. 이제 저도 압력 넣겠습니다.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알아요. 5년 전 건데. 자, 어쨌든. 그게 전적인 진죄가 많아서 그래. 자, 오늘 완전 무죄가 나지 않겠는가 저희는 기대하고 있으나 네. 설마 파기환송이 되랴. 1심, 2심 다 무죄인데. 네. 오촌살인 사건 이상해요 했다가 지금. 네. 이상해요 했다가 감옥을 몇 년을 갈 그건 뻔했어요. 언론에 대한 거라서 글쎄 뭐죠. 하여튼 그리고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존중합니다. 저는 단어를 좀 바꿔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어요. 누구도. 네, 누구도 바꿀 수 하지만 없죠. 비판할 수는 있어야 된다. 비판할 수는 있어야죠, 당연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제가 요새 도시여행부터 정치 리더까지 해가지고 너무 소프트해졌다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순해졌다. 너무 그냥 요새 재밌어지기만 했다. 그래서 정책 이슈를 다뤄야 된다고 제가 진작부터 그랬는데 솔직히는 공장장애 못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못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4대강 사업의 4대강 나옵니까? 후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을 거의 끄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4대강 사업 전문가시죠? 네. 아니, 4대강 사업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원 안 시절에 되고. 4대강 드립답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4대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속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 초에만 하더라도 4대강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맡겼고. 네. 아직 결과 안 나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신문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단 보호 몇 개 개방하고 모니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발로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잘 안 나오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 여기 나오셨을 때도 얘기하셨던 물 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 생기고 뭐 저기 하고 그랬는데 그때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은 결국은 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조금 이제 뭐 섭섭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뭐 야당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왜냐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4대강 사업을 dilip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때 물론 여야 협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뺀다는 건 알겠으나 저는 이제 속으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지. 그렇지. 내가 속으로 그때 비판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물을 환경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게 일어난데. 그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다들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겉돕니다. 솔직히는. 지금도 이제 보는 오픈하고 있고 보호 모니터링 하는 거, 뭐 수질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겉돌 거 아니겠습니까? 수자원 쪽에는 여전히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 수공은 여전히 국토부 소속이고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은 조금 뭐 유연해지긴 했지만 수공은 뭐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는 국토부 장관은 이제 부서니까 조금 덜 신경 쓰고 환경부는 다 잡고 싶으나 이게 아직은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다 잡지 못하고 이런 좀 어정쩡한 관계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야당하고 여당하고는 자기네들 9월 달까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 매듭 질 리가 있습니까? 그냥 또 뭐. 왜냐하면 여기는 대기업의 이해관계도 그렇고. 당연하죠. 그리고 수자원 쪽에 이른바 이제 수자원 쪽에도 이른바 그걸 꼭 마피아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른바 기득권들이 맺어져 있는 뭐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위에서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이유도 있고 저는 이제 경제적 이유도 있다고 봐요. 이권의 경제적이라보다 이권. 저는 그러니까 현장 부문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공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수자원 뭐 학회 쪽이라든가 수자원 관리 쪽에 무슨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개발 이슈도 있고. 반대하는. 왜냐하면 그 개발 이슈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일량도 줄어들고 일도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모르시지만 사실 수자원을 이용해서 생기는
이권들이 꽤 있습니다. 물 팔아서 옛날처럼 이제 대동강 물 팔아서 뭐 한다는 것처럼 예.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게 좀 더 많아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엉거주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드디어 하여튼 좀 늦긴 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입법 전쟁 아닙니까? 네. 지금 입법 전쟁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가 꼭 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가 지어지면 무슨 뜻이냐면 대개 연초면은 예. 조직 개편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선도 합니다. 인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만약 매듭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또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법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으로도 4대강을 파기 시작하면 이전 정권에 대한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권의 관점에서도 이걸 파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되면은 이권이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입법은 보수 정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떻게 통과됩니까, 이게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희망적인 사인이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가능하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사인은 11월 달 초부터 이른바 이제 협상 협의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국민의당이 거기 주승용 의원이 그 물기본법 발의도 했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것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 때처럼 141명이 발의를 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딴 소리를 하지 않으면 딴 소리를 예산안 때처럼 가능해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유당하고 바른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뭐, 4대강을 이립하나 저립하나 분명히 팔 테고요. 네. 이왕 이거 합하고 나면. 여기서 판단하는 건 조사한다는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거, 조사나 이런 거 폴로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이게 한 20-30년 동안 이걸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로 가는 게 꼭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도 판단은 확실히는 않습니다. 해봐야지 알아요. 외국에도 여러 다른 사례가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환경부에 맡겨가지고 돼볼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예산, 앞으로 이제 세금 아끼는 데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고요. 환경부가 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주도해야 되는 이유를 1분 30초 동안 설명하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은 같이 간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확실히 드리면은 대구 분들이만 나서 주십시오. 대구에요. 네. 물 잔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바람에 원래 환경부에서 이걸 하는 건데 관련 산업들 이거 제대로 지금 경기 부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쪽에 계신 분들 열심히 좀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환경부로 몰아다오. 물 산업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우리 지역도 좋아진다.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뭐 개발이나 댐 같이 개발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먹는 물 환경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네. 기본적인 정신은 그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면 그거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게 일리가 있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어느 부처에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부처들을 총괄하는 총지실 단위에 뭐가 있든가 별도의 단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옥상호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그거는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산업 네. 또 토지의 이용, 뭐 국토부에도 관련되고 농수산부에도 많이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환경부에다가 몰아주면 이게 오히려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의도도 있다. 유역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시간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래 박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셔야 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의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이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김호준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예. 목요일 아침은 다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네.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의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보수 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봐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연내 종료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용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직 최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필요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왜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그 앞에.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겐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꽃다발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저를 좋아할 일은 없는데요. 하도 욕을 해요. 꽃다발은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이름을 안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요 사안은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네,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오셨군요. 네, 5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얻어내고 사법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랜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면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이 이뤄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의.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부대 아직도 운영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4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을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예요.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이게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하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은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주었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그러니까 검찰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룰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시 2부에 예. 양지열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메시지 효과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그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1년의 집행유예 혹은 1년 6개월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 조절을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사람의 제보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우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킬 리 없다고 증거도 조작하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한정사회 최초예요. 예.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명예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 이 놀랍지 않은 게 이 생짜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유우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 하라고.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예.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 그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전통적인 방식 편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이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예.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략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돼 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 때 장시호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플리바겐이 없잖아요. 양형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